때는 영조 임금 시절 박문수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매이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날이 저물어 묵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문수는 여느 때처럼 남루한 옷차림에 삿갓을 푹 눌러 쓴 거지 꼴을 하고 마을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저녁 때가 되면 밥 짓는 연기도 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들려야 하는데 이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처럼 말이죠. 박문수는 겨우 불이 켜진 주막을 하나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 갑시다. 한참 뒤에 문이 열리는데 주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모는 박문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시오, 가. 우리 주막은 손님 안 받은 지 오래됐소. 박문수가 사정했습니다. 아니, 이 빗속의 산속에서 노숙하다 호랑이 밥이 되란 말이오? 헛간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재워주시오. 내 밥값은 하리다. 박문수가 품에서 엽전 몇 핏을 꺼내 보이자 주모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젖은 옷을 말리며 박문수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헌데, 주모, 마을이 왜 이리 조용합니까? 초상집도 아니고 분위기가 영 흉흉하구려. 그러자 주모가 깜짝 놀라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쉿! 목소리를 낮추시오. 그 귀신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귀신이라니요? 주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박문수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손님은 외지 사람이라 모르나 본데 이 고을에는 무서운 저주가 내렸소. 혼례를 치르는 날 밤이면 신부가 감쪽같이 사라진단 말이오. 박문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신부가 사라지다니요? 도망을 간 겁니까? 아니면 납치라도 당한 겁니까? 그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떨고 살겠소? 첫날 밤을 치르려고 신랑이 방에 들어가 보면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방바닥에 물기만 흥건하게 남아있답니다. 벌써 5명째요. 그러니 누가 시집장가를 가려고 하겠소. 마을의 맥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박문수는 흥미로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방바닥에 남은 물기라 물귀신의 소행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꾸민 짓일까요? 박문수는 다음 날부터 거지 행세를 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조사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신부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가난하지만 미모가 아주 뛰어난 처녀들이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신부가 사라진 날 밤에는 어김없이 고을 사또가 주최하는 큰 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박문수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 앉아있는 노인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르신, 밥 좀 주십시오. 노인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박문수가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듣자 하니 이 고을 사또가 아주 정치를 잘한다면서요? 그러자 노인이 먹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그런 소리를 해. 그놈은 사또가 아니라 도둑놈이야. 우리 딸년이 사라진 날도 그놈은 기생 끼고 술판을 벌였어. 노인의 말에 따르면 사또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지만 뒤로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탐관오리였습니다. 게다가 여색을 아주 밝혀서 관아의 뒷방에는 밤마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박문수는 직감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탈을 쓰고 있구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또를 잡으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즉 사라진 신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내일 마을의 최부자댁 외동딸이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는 딸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사병들을 수십 명이나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박문수는 이 혼례식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고 혼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부자댁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신랑은 벌벌 떨고 있었고 신부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하객들 틈에 섞여 국밥을 얻어먹으며 집안 구조를 살폈습니다. 담장은 높고 문지기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라진다고? 도대체 어떻게? 드디어 날이 저물고 신방의 불이 꺼졌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을 든 사병들이 겹겹이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신방이 잘 보이는 지붕 위에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정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빛 때문에 꺼지거나 희미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방 쪽에서 악 하는 짧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병들이 우왕좌왕하며 신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신랑 혼자 기절해 있고 신부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도 창문도 다 닫혀 있었고 밖에는 사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귀신의 조화일까요? 하지만 지붕 위에 있던 박문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비명소리가 나기 직전 신방의 방바닥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땅 밑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박문수는 곧바로 신방 뒤쪽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땅바닥을 유심히 살피던 박문수의 눈에 무언가 발견되었습니다. 진흙 속에 찍힌 사람이 아닌 짐승의 발자국 같은 기괴한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은 마을 뒤편에 있는 험한 산, 백골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백골산. 호랑이도 무서워서 피한다는 그 산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박문수는 주저없이 그 발자국을 따라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숲속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박문수는 사라진 신부를 찾고 이 기괴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백골산 깊은 동굴에서 마주친 것은 탐관오리 사또보다 더 무섭고 충격적인 존재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백골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박문수는 네 발로 기어가듯 올랐습니다. 진흙에 미끄러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겨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찍힌 그 기괴한 짐승 발자국이 빗물에 씻겨 사라지기 전에 따라잡아야 했으니까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산 중턱 절벽 아래에 묘하게 생긴 바위 틈이 보였습니다. 넝쿨로 가려져 있어 모르는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는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역겨운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짐승의 노린내 같기도 하고 비릿한 피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죽이고 바위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의외로 넓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굴 벽에는 횃불이 일정한 간격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바닥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 동굴이 아니라 누군가가 작정하고 만든 아지트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박문수의 눈앞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중앙에는 커다란 제단 같은 것이 있고 그 주변에 쇠창살로 만든 감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그동안 마을에서 사라졌던 신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들 살아는 있었지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거나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납치된 최 부자댁 딸도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이런 천하의 몹쓸 놈들. 박문수가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는 순간 동굴 안쪽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땅이 울리는 듯한 발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키가 7처 약 2미터는 되어 보이는 거인이었습니다. 온몸에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얼굴에는 도깨비 탈을 쓴 괴물 같은 형상이었죠. 그런데 그 괴물 뒤로 비단 옷을 입은 왜소한 사내가 부채를 붙이며 걸어 나옵니다. 그 얼굴을 본 박문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바로 낮에 마을 노인이 욕을 퍼붓던 그 탐관오리 고을 사또였습니다. 사또가 거인에게 거만하게 말할 겁니다. 이놈아, 이번 물건은 아주 최상급이구나. 최부자 딸이라 그런지 때깔이 고워. 거인이 짐승 같은 목소리로 킬킬거리며 대답합니다. 헤헤 나으리, 제가 땅굴 파는 솜씨 하나는 조선 제일 아닙니까? 신방 구들장을 드러내고 쥐새끼처럼 낚아채우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챘습니다요. 그랬습니다. 귀신의 조화도 괴물의 소행도 아니었습니다. 이 거인은 힘이 장사라 땅굴을 파서 신방 밑으로 침입했고 특수 제작한 곰 발바닥 모양의 신발을 신어서 괴물 발자국을 남겼던 것입니다. 모두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범죄를 숨기려는 치밀한 연극이었죠. 박문수는 바위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내일 밤 청나라 상인들이 배를 대기로 했다. 이 계집들을 넘기면 나는 큰 돈을 챙기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마. 이럴 수가. 사또는 조선의 처녀들을 납치해 청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신부가 사라지면 귀신 탓으로 돌리고 사람들의 공포심 때문에
수사도 못하게 막아버린 뒤로는 이런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박문수.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상대는 괴력의 거인과 칼을 찬 사또입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관군은 사또 편이니 믿을 수 없습니다. 역조 암행어사 부하들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문수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발밑에 있던 썩은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뿌직! 동굴 안에 퍼지는 날카로운 파열음. 사또와 거인의 고개가 동시에 박문수가 숨은 쪽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사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구나. 제 발로 들어오다니 기특하기도 하지. 거인이 쇠몽둥이를 질질 끌며 박문수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나으리. 오늘 술안주가 하나 생겼습니다. 퇴로가 막혔습니다. 뒤는 막다른 벽, 앞에는 괴물과 사또, 절체절명의 위기. 박문수는 품속에 있는 마패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패를 꺼내봤자 저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박문수를 죽여 땅에 묻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거인의 쇠몽둥이가 박문수의 머리 위로 붕 하고 날아오르는 순간 박문수는 기지를 발휘해 바닥에 있던 흙을 거인의 눈에 판 뿌리며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쇠몽둥이가 바위를 내려치자 돌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으악! 내 눈! 거인이 주춤한 사이 박문수는 동굴 안쪽 죄수들이 갇힌 감옥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곳엔 유일한 희망, 갇혀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박문수는 이 지옥 같은 동굴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악당들을 처단하고 사라진 신부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어사 박문수의 목숨을 건 마지막 승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거인의 쇠몽둥이가 바위를 부수고 다시 날아오려는 찰나 박문수는 감옥 쇠창살 옆에 놓여있던 기름 항아리를 발로 뻥 찼습니다. 와장창 기름이 바닥으로 흥건하게 퍼졌고 박문수는 지체 없이 벽에 걸린 횃불을 뽑아 던졌습니다. 화르륵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솟구쳐 오르며 거인과 박문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으악! 뜨거워! 불을 무서워하는 짐승처럼 거인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타 박문수는 감옥 안에 갇힌 여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오늘 이 지옥 같은 곳을 무너뜨리러 왔소. 사또가 부채를 접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크크크, 쥐새끼가 불장난을 하는구나. 그래봤자 도간든 쥐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사또의 호령에 거인이 불길을 넘어오려고 하고 숨어있던 사병들까지 칼을 뽑아들고 달려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호각을 꺼내 힘껏 불었습니다. 삐!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동굴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또가 멈칫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굴 입구 쪽에서 우르르 쾅쾅 하는 천둥 같은 함성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동굴 입구로 수십 명의 역졸 암행어사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박문수가 산을 오르면서 몰래 표시해둔 흔적을 보고 매복해 있던 어사대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역졸들은 죄인들을 포박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거인은 역졸들이 던진 그물에 걸려 버둥거렸고 칼을 든 사병들은 아이고 암행어사라니 하며 무기를 버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도망치려던 사또는 박문수의 앞을 가로막은 역졸들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문수는 삿갓을 벗어 던지고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굴 안의 횃불보다 더 찬란한 빛이 사또의 눈을 찔렀습니다. 네 이놈,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인신매매를 일삼고 귀신 소동으로 혹세무민하였으니 네 죄는 죽어 마땅하다.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들썩습니다.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쳐서 가진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박문수는 껄껄 웃으며 호통쳤습니다.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 그 돈은 네가 피눈물 흘리게 한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와 저 괴물을 당장 형틀에 묶어 관하로 압송하라.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도 그치고 백골산 위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수많은 백성이 모였습니다.
사또와 거인, 그리고 그 일당들은 줄줄이 굴비 엮이듯 묶여서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죽은 줄만 알았던 딸들을 다시 만난 부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살아있었구나. 최 부자도 잃어버린 딸을 찾은 노인도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문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손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한 게 없소. 그저 썩은 물을 퍼내고 막힌 숨통을 틔워준 것뿐이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히 사시오. 박문수는 융숭한 대접도 마다하고 다시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괴나리 보찜을 받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나서 구름처럼 사라지는 암행어사 박문수.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에는 다시는 신부가 사라지는 일이 없었고 밤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